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생각발전소 10번째 이야기. 논리의 날개 달기 추론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하잖아. 자기가 보기에 뻔하고 분명한 어떤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할 때 자주 하는 말이다. 논리를 들이밀게 되면 상대방은 모면할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 그저 맞장구 치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좋다. 문제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논리의 탈을 쓰고 있는 말 중에 사실은 비논리적인 말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몇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들이 쓰고 있는 논리란 말의 뿌리는 그리스 사람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논리, logic, 도거, logic, 영어라는 말은 본래 이치에 맞는 말 정도를 뜻하는 그리스어 로고스에서 비롯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를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고대의 다른 사상가들, 그러니까 스토아파 사람들도 논리에 이바지한 게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로가 줄어드는 건 결코 아니다. 분석론 전서라는 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적 추론 체계를 정리시키고 있다. 그 체계는 2000년 이상 흔들림 없이 학술적 논리 전개의 바탕이 되었다. 정신적 업적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 흔들림 없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지금껏 그리 많지 않았다. 20세기에 접어들고 나서야 논리의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체계들이 개발되는가 하면 이른바 비고전적 논리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런 논리 속에는 오래도록 존경을 누려온 옛 논리 법칙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논리의 철저한 수학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고도로 복잡한 새로운 논리체계들은 특히 데이터 처리를 비롯한 다양한 첨단 기술의 바탕이 된다. 그러나 몇몇 특수 분야들을 제외하면 철학 토론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 새로운 논리체계들이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토론이 벌어지면 거의 언제나 고전 논리의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그대로 따라가 보기로 하자. 먼저 그 논리학의 전체적인 윤곽과 흐름을 살펴본 후 보기들을 통해 형식 구조들을 밝혀보겠다. 와, 이 단어를 읽으면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배우게 되나 봅니다. 수학자 레온하르트 오일러는 이미 18세기에 논리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 분명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개발했다. 독일의 공주께 바치는 편지에서 오일러는 더할 수 없이 명쾌한 방법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근본 원리들을 설명했다. 그는 논리적 추론을 보여주기 위해 원을 그렸다. 논리학자들이 대단한 공을 들여 증명하는 것을 그는 그림화시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뒤에서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획기적인 단순화된 모델이었다. 획기적으로 단순화된 모델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는 주어진 판단의 기술들로부터 새로운 판단의 진술에 이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것도 앞서 주어진 판단들의 결과에서 그 새로운 판단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말이다. 판단이란 이른바 주어라고 하는 문장 구성 성분의 어떤 성질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을 문장 혹은 명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주어와 수어는 각각 개념이다. 고유명사와는 달리 이 개념들은 개개의 대상물하고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하나의 전체로 집약하여 정리하는 속성이 있다. 판단 진술들 중에도 이 구도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덜어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미리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특히 사건과 관계되는 판단 진술들이 그렇다. 이를테면 비가 온다 라는 문장에서 it rains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it은 그저 주어 역할을 하는 신용만 할 뿐 앞서 말한 것처럼 주어와 수어를 통한 판단이 되게 하진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의 경우 그 근본 바탕에서부터 이미 가려 뽑는 단순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멋대로 이루어지는 단순화는 아니다. 유럽 언어의 문법 속에 이미 정착된 것으로서의 단순화이다. 판단은 어떤 걸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별 모양 계피 비스킷은 모두 크래커다 라는 문장을 보자. 이 문장에는 두 개의 개념이 있으니 곧 별 모양 계피 비스킷과 크래커다. 이 두 개의 개념은 판단 진술을 통해 서로 관계 맺게 된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별 모양 계피 비스킷은 이른바 주어이고 수어인 크래커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그 특징이 설명된다. 또한 별 모양 계피 비스킷은 그 어느 곳도 영원히 남지 않는다는 문장은 부정의 판단 진술이다. 여기에서도 주어에 관계된 수어 하나가 부정되는 가운데 주어의 특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이 두 개의 문장은 보편적 혹은 전체적이다. 모든 별 모양 계피 비스킷에 대하여 말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보편적 판단 진술 말고 부분적 판단 진술들도 있다. 거기에 다시 긍정과 부정이 있어서 이를테면 사람들 중에는 더러 비스킷을 좋아하는 이들도 있다. 혹은 사람들 중에는 비스킷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식이 된다. 여기서의 판단 진술은 모두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 혹은 부분에 대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이 부분이란 말이 둘 이상이란 뜻을 담고 있다. 논리학에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이란 뜻으로 통용된다. 그 결과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서는 판단 진술을 다음 4가지로 나눈다. 1. A는 모두 B다. 보편적 긍정 진술. 2. A는 모두 B가 아니다. 보편적 부정 진술. 3. A에는 B인 것도 있다. 특수한 긍정 진술. 4. A에는 B가 아닌 것도 있다. 특수한 부정 진술. 이 판단들은 모두 2개의 개념 A와 B를 담고 있으며 이 2개의 개념을 일러 진술 문장을 이루는 구성 성분 혹은 항이라 한다. 첫째 개념은 앞서 이야기됐던 것처럼 주어로 그 특징에 어떤 것이 긍정되거나 부정된다. 둘째 개념은 수어로 긍정되거나 부정되는 대상이다. 비스킷은 달다는 문장에서 비스킷은 주어이며 달다는 수어이다. 이 4가지 판단 진술의 문장들을 간단한 원으로 그리면 그 뜻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비스킷과 같은 개념은 낱개의 대상들이 무수히 많은 걸 다 포괄하기 때문에 그 비스킷 낱낱이 다 들어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을 하나 그리고는 그 원 안에 모든 비스킷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거대한 비스킷 통인 셈이다. 달다의 개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비스킷이 되었든 아니면 각설탕이나 초콜릿이 되었든 하여튼 단 것은 모두 단 것은 모두 다 들어있는 것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스킷은 모두 달다고 할 때 첫째 원이 둘째 원 속에 들어있도록 그릴 수 있다. 말하자면 단 것이 모두 들어있는 통 안에 비스킷 통이 들어있는 셈이다. 비스킷은 A, 달다는 B네요. 그럼 여기서 원 A는 주어를 담고 있고 원 B는 수어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보편적 부정진술 A는 모두 B가 아니다 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될 것이다. 비스킷통 A는 말하자면 말랑말랑한 것들이 담긴 통 B와 따로 떨어져 있다. 어느 한쪽에 들어있는 것들 중 그 어느 것도 다른 쪽에 함께 들어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따로 떨어진 원으로 표현했다. 부분적 긍정 진술의 경우 A에는 B인 것도 있다. 이를테면 새로 나온 비스킷 중에는 아몬드가 들어있는 것도 있다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부분적 부정 진술. A에는 B가 아닌 것도 있다. A에는 B가 아닌 것도 있다. 이를테면 새로 나온 비스킷에는 초콜릿이 들어있지 않은 것도 있다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함께 모으면 다음과 같다. 부분적 판단 진술에서 절차의 위치는 결코 마음대로가 아니다. 반드시 어떤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그 위치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명제들을 그림으로 그려 그 뜻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 원그리기 방법론의 가장 큰 장점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론과 타당하지 않은 추론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모든 A는 B이다 라는 진술부터 살펴보자. 대략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제3의 개념 C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 C가 완전히 A 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 다음과 같은 3단 논법이 만들어진다. A는 모두 B다. C는 모두 A다.
따라서 C는 모두 B다. 아하. 3단 논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군요. 재밌네요. 여기서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 된다. A는 두 개의 전제 모두에 나타나는데 이를 가리켜 매개 개념이라 한다. 이 매개 개념의 문장 사이에 끼어들어 그 둘의 관계를 맺어주기. 이 매개 개념이 두 개의 문장 사이에 끼어 그 둘의 관계를 맺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개 개념은 결론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C의 일부만 그림을 보면서 말하면 C의 일부만 A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 부분 역시 B에 포함되어 있게 되고 거기에는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타당한 결론이 나온다. A는 모두 B다. 그쵸? C에는 A인 것도 있다. 따라서 C에는 B인 것도 있다. 다시 3단 논법이다. 그런데 C가 A를 완전히 벗어나 있어서 두 번째 문장이 C는 모두 A가 아니다. 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능성이 나타난다. C가 완전히 밖에 있거나 혹은 C가 완전히 안에 있거나 혹은 C가 B에 조금 걸쳐 있는 경우. 어쨌든 세 경우 모두 A와는 관계가 없는 경우. 이 모두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B와 관련하여 전혀 아무것도 추론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하, 왜냐하면 A가 B와 C를 매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필연적 결과란 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네 가지 진술 유형을 도식적으로 조합할 경우 그 가능성은 4의 4승, 256까지나 된다. 그렇지만 그중 대부분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조합의 경우와 비슷하다. 다시 말해 명확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게 대부분이다. 이제부터 실제로 어떤 결론이 추론될 수 있는 그런 조합들로만 한정지어 계속 진행시켜 보기로 하자. C는 모두 B가 아닌 경우 A가 모두 B가 아니라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아하. A는 모두 B다. C는 모두 B가 아니다. 따라서 C는 모두 A가 아니다. 만일 C가 부분적으로 B의 개념을 벗어나 있으면 그 부분은 또 A의 개념에서도 마찬가지로 벗어나 있다. A의 개념 모두가 B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이렇다. A는 모두 B다. C에는 B가 아닌 것도 있다. 따라서 C에는 A가 아닌 것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가 B 전체를 포함한다면 C에는 역시 A인 것도 있다. A는 모두 B다. B는 모두 C다. 따라서 C에는 A인 것도 있다.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긍정의 전제로 출발하는 경우 이 외의 다른 그림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와, 이걸 다 정리했다는 게 대단하네요. 보편적 부정의 전제나 부분적 긍정 혹은 부분적 부정의 전제로 출발하는 경우 그 모습이 어떨지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수고를 덜기 위해 그 결과만을 추려 정리해 보기로 한다. 패스. 일일이 검증하는 일이 성가시다면 그 대안으로 언제 결론 추론이 되고 언제 그렇지 않은지 손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다음 규칙 몇 가지를 일러줄 수 있다. 1. 두 개의 부정적 전제로부터는 결론을 추론해낼 수 없다. 갈리아 사람이 로마 사람이 아니고 켈트족 사람 역시 로마 사람이 아니라는 말에서 어떤 결론을 추론할 수 있는가? 도대체 갈리아 사람이 켈트족 사람이란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2. 두 개의 부분 진술로부터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 이를테면 개들 중에는 떠돌이들도 있다는 말과 개들 중에는 벼룩이 있는 것들도 있다는 말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정보로부터 믿을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떠돌이 개들에게는 벼룩이 있다는 말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처럼 직접적, 필연적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일말의 타당성을 갖는 말이 3개 더 있다. 3. 전체 중에 하나가 부정이라면 결론 역시 부정이어야만 한다. 4. 전제 중 하나가 부분적이라면 결론 역시 부분적이어야만 한다. 5. 두 개의 전제가 모두 긍정적이라면 결론 역시 마찬가지다. 주의해야 할 것은 두 개의 전제가 모두 보편적이라 하여 그것이 반드시 보편적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부분은 좀 정말 예리하게 훈련하면 언론에서 어떤 논리적 결함을 갖고 주장을 하는지 찾아낼 수 있겠네요. 판단 논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은 정확히 2개의 개념을 포함하는 그런 판단 진술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보다 복잡한 판단들을 다루어야 할 때가 많다. 그런 판단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려면 다른 규칙들이 필요하다. 함께 모아서 이루어진 판단들 중에 특히 자세하게 이야기되는 부분은 전제의 문장들이다. 판단 논리를 갖춘 다른 맥락들을 대신하여 이 조건들의 문장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조건을 다루는 문장들은 전체적으로 2가지 판단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참이면 그에 따라 다른 하나도 참이라는 식의 진술이다. 이에 대한 보기로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수상이 한 말이 모두 옳다고 한다면 경기 상승은 머지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라는 연결에 의해 합쳐진 이 문장은 아리스토텔레스 3단 논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규칙을 끌어와야만 한다. 이 문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 결론을 추론해낼 수 있을까? 수상이 한 말이 모두가 사실이란 건 누군가 우리에게 확인시켜준다면 필연적으로 경기 상승이 머지않았다는 결론을 추론해낼 수밖에 없다. 또 경기 상승이 결코 눈앞에 와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수상은 매일같이 말한 것 모두가 참인 것은 아니다. 이를 공식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공식. A가 B란 게 참이면 C가 D란 건 역시 참이다. 그런데 A가 B라는 건 참이다. 따라서 C가 D라는 건 역시 참이다. 두 번째 공식. A가 B란 게 참이면 C가 D란 건 역시 참이다. 그런데 C가 D란 것은 참이다. 따라서 A가 B란 건 역시 참이 아니다. 그런데 C가 D란 것은 참이 아니다. 따라서 A가 B란 건 역시 참이 아니다. 우리 이거 명제 배울 때 이 대우 배울 때 대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릇대 추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논리적 추론의 특별한 점을 들자면 전제 조건들이 참이면 논리적 추론 역시 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따라서 참이란 게 시쳇말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참과 더불어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중대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그건 마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고 거래하면서 적어도 본전은 남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데 논리학은 새로운 진리를 찾아내는 데에는 알맞지 않은 길이다. 왜냐하면 옛 진술에서 새로운 진술을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진술의 내용은 옛 전제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논리학적 연구를 통해 얻는 가르침으로 우리는 진술들 사이의 온갖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논리적 분석을 하는 것이고 이 논리적 분석은 특히 수학이나 기하학 같은 공식의 학문에서 많이 쓰인다. 그에 반해 일상의 토론에서는 그릇된 추론을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큰 의미를 갖는다. 그에 대한 본보기로 다음과 같은 추론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테러리스트들은 모두 극단주의자들이다. 극단주의자들은 모두가 과격하다. 따라서 과격한 사람들은 모두 테러리스트이다. 옛날에 그 테러방지법에 가면을 쓰고 다니면 안 된다였나?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옛날 기억이 지금 스쳐 지나갑니다. 이 추론을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이 경우 역시 그림을 그려보면 도움이 된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 제대로 된 결론이라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은 모두 극단주의자들이다. 극단주의자들은 모두 과격하다. 따라서 과격한 사람들 중에는 테러리스트들도 있다. 맨 처음 추론이 틀렸다는 사실은 다른 방법, 즉 다른 판단으로부터 반대 본보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 맞는 본보기를 들어보자. 산타클로스는 모두 어린이를 좋아한다. 어린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 모두 산타클로스다. 이와 같은 그릇된 추론은 일상 대화 속에서 흔히 나타난다. 그런 그릇된 추론들의 공통점은 부분적인 추론밖에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편적 판단을 이끌어낸다는 점이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19개나 되는 추론 모델 중에서 보편적 긍정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던 것은 오직 1번 모델 하나뿐이었다. 물론 좁고도 험한 길이면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 보편적 판단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테러리스트들의 보기는 수많은 보기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또 다른 보기를 들자면 이렇다. 사기꾼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 정치가들 중에는 사기를 치는 이들도 있다. 따라서 정치가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 완전치 못한 추론. 방금 살펴보았던 식의 추론들은 일상 토론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것들이다. 반면 거의 언제나 마주치게 되는 게 바로 완전치 못한 추론들이다. 이를테면 전제 하나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다. 그저 받아들여진 사실만 지적하고는 거기서 그대로 결론을 끌어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모종의 보편적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 전제로 삼는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사실들로부터는 그 어떤 결론도 끌어낼 수 없다. 그런 식의 보편적 전제가 나올 경우 듣고 있는 사람은 그 전제들을 재구성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 비판할 수도 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보기를 하나 살펴보자. 남편. 저 바보는 건드리지 마. 이 분야에 아는 게 많아. 부인.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상대하란 말이에요? 부인의 대답은 타일러 이르는 말 속에 숨어있는 전제를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의 김을 빼버린다. 완전하지 못한 추론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이런 방법을 얼마든지 자주 써도 좋다. 말다툼을 하다 보면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전제가 슬쩍 가려진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다 보면은 뿌리가 없어지는 기분이 드나 봅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은 추론들 중에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들도 있다. 독자나 청중으로 하여금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일일이 헤쳐나가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경우도 많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스스로 생략 3단 논법이라 부르던 완전하지 않은 추론을 자주 썼다. 이를테면 사유재산에 대한 토론에서도 그는 성가신 3단 논법에 따라 논리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략해버리면서 논리를 이어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그런 식으로 사유재산의 장점들을 주장했다. 인용, 특정 사물을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겨 보살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먼저 신경 쓰는 것은 자신만의 사유재산이며 공공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거나 자신과 관계되는 만큼만 신경 쓰게 마련이다. 소유의 사회화보다 사유재산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전제는 재산은 될 수 있는 한 잘 유지되고 관리되고자 한다면이다. 그러나 그 전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탓에 생략해도 무방하다. 마지막입니다. 유사 논리학. 논리학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자. 바로 유사 논리학이다. 이 논리학은 이 책을 쓰다가 막 떠오른 것으로 말하자면 내가 고안해낸 논리다. 나름대로 정당성을 띠긴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추론들과는 상당히 엄격한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추론에 내가 붙인 이름이다. 이런 추론들은 이런함직한 개연성을 다룬다. 개연성들 사이에도 설득력 있는 추론들이 존재한다. X는 Y보다 개연성이 크다. X가 성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Y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그 친구 냉동 피자 하나도 제대로 구울 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성탄절 케이크를 만들어내겠어? 저 말 뒤에 숨어있는 생각은 쉬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에도 실패하게 된다이다.
물론 이 추론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던 모델들과 다르다. 또 다른 유사 추론 하나를 살펴보자. 이번의 보기는 앞의 보기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다. x는 y에 비해 개연성이 적다. x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y 역시 성립된다. 본보기. 그 친구 수학을 전공했다는군. 그렇다면 우리 조합기금도 관리할 수 있겠지? 정말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논리네요. 이 추론 모델 역시 맞아떨어질 때가 많다. 그러나 그릇된 결론으로 이어질 때도 있다. 엄격한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유사 논리에 따른 추론들은 타당성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온갖 편견의 온상이 될 것이다. 생각발전소. 논리의 날개 달기,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머리가 아프지만 스스로 생각하기가 이 책의 원래 제목이었던 것처럼 논리를 알아야 상대방이 하는 말, 또 우리가 듣는 뉴스들에 대해서 그 논리의 허점을 잘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는 아프지만 우리 각자 이렇게 훈련해서 나의 말이 논리적 오류가 없도록 하는 습관을 기르면 진짜 좋겠지만 어렵겠죠? 여러분, 오늘은 좀 긴 이야기였는데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앨리스의 오듯이 앨리스였습니다. 안녕.